사회복지 정책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.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할까?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할까? 오늘 바로 이 딜레마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질문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누구를 어떻게 도울 거냐,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.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항상 논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딜레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 복지를 원하는 마음,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싶다는 욕구는요, 사실 끝이 없어요. 무한하죠.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수혜자인 셈이에요. 하지만 현실은 아시다시피 냉정하죠. 이렇게 무한한 수요와는 달리 우리가 쓸 수 있는 돈, 그러니까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선택지가 바로 이겁니다. 과연 누구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가? 이 질문을 두고 정말 거대한 두 가지 철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하나는 보편주의라는 건데요.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의 큰 우산 아래 두자는 거예요. 복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반면에 다른 하나는 선별주의입니다. 이건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자는 거죠.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. 이 보편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사회통합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나는 주는 사람, 너는 받는 사람, 이런 구분이 사라지잖아요? 그렇게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자는 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합니다. 그런데 선별주의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지적되곤 합니다. 바로 이 낙인 효과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다,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, 이거 스스로 증명해야 하잖아요.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뭐랄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자, 반면에 선별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? 바로 효율성입니다. 이건 아주 현실적인 주장인데요. 한정된 예산을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쓰는 거니까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복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, 즉 가진 사람에게서 받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잖아요. 이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. 선별주의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숨겨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누구를 도와야 할지 심사하고 또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이 행정 비용,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비용인데 보편주의에 비해서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보편주의자들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죠. 자, 이렇게 누구를 도울지 결정했다고 칩시다. 그럼 끝일까요? 아니죠.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. 바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? 이 도움의 형태를 두고도 또 다른 큰 선택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선택은 바로 현금이냐 현물이냐입니다.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? 사람들에게 그냥 돈으로 줄 거냐? 아니면 쌀이나 집처럼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거냐? 바로 이 문제예요.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. 현금 지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? 바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입니다. 내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. 이게 바로 소비자 주권의 원칙이거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.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이 돈이 복지 혜택으로 받은 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수혜자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. 반면에 현물 급여, 그러니까 물건이나 서비스로 직접 주는 방식은요, 정책 목표를 아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거라고 해봐요. 그럼 돈을 주는 것보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주는 게 훨씬 확실하겠죠?
지원금이 원래 의도와는 다른 곳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고 꼭 필요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의 장점만 쏙쏙 골라 합칠 수는 없을까요?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바우처라는 제3의 길입니다. 이건 현금처럼 선택의 자유는 주면서도 현물처럼 사용처를 통제하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. 바우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간단합니다. 첫째, 정부가 교육이나 돌봄처럼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줍니다. 둘째, 그럼 이 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정부가 승인한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이용권으로 결제하는 거죠. 어때요? 수혜자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서비스 기관들 사이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을 유도하는 그 똑똑한 방법이죠. 자,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데는 사실 완벽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.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말 끝없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복지 정책을 만드는 건요, 무슨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 결정하고 타협하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라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. 먼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 앞에서는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경제적 효율성이 팽팽하게 맞서죠. 그리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 앞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와 정책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려는 통제라는 가치가 부딪힙니다. 결국 모든 복지 제도는 이 네 가지 가치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셈이에요. 결국 이 모든 정책적인 선택들은요,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바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죠. 조금이라도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사회를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요? 아니면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통합의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